9주차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 8주차는 여러분들 과제로 해서 중간고사를 잘 치러서 제출을 하셨는지 궁금하군요. 여러분들 제가 중간점에서 이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수업은 외부에 공개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이미지 저작권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 수업에서 사용하는 거는 괜찮은데 이게 인제 외부에 나가게 되면 저작권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 수업 자료는 괜찮다고 하네요. 그래서 그래도 제가 이 이미지들을 출처를 밝힌 게 있고 안 밝힌 게 있어서 여러분들한테 양해 부탁드려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수업 시간에만 좀 사용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저도 이 이미지들을 뭐 캡처도 당하고 수업 준비를 하기 때문에 제가 미처 출처를 적지 못한 것들이 좀 상당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수업 외에는 사용하지 않았으면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는 여러분들 이 낭만주의에 대해서 수업을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이 낭만주의 그 화가들은 이 지금 어떻게 보면 이 19세기 이게 현대 미술의 인제 그 인상주의 쪽으로 인제 영향을 많이 준 그 화가들이 많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이 낭만주의에 대한 1차 시 수업에서는 낭만주의에 대한 이야기와 이 또 유명한 이 프리드리히의 작가에 대해 이 화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미술을 명화의 감상과 응용이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그 화가를 알으려면 그 시대와 배경을 모를 수가 없어요. 그래야지 그 화가의 작품의 특색을 또 알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전개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지난주까지는 이 신고전주의까지 지난주까지 아마 신고전주의 했죠. 예, 과제하고 같이. 그리고 이번 주는 이 낭만주의에 대해서 수업을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예, 낭만주의는 이 서유럽에서 발생한 이런 미술, 문학, 뭐 이런 지적 사조이다 하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18세기 말부터 시작해서요. 그러니까 한 1800년대에서 1850년 사이에 이런 정점을 찍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8세기에서 19세기 이 계몽주의와 신고전주의의 반대에서 나타난 이 낭만주의는 이 로맨티시즘이라는 단어의 기원에서 알 수 있을지 이 비현실적인 지나치게 이런 환상적이라는 어원을 가지고 있으며 이성과 합리, 절대적인 것에 대한 거부한 사조였습니다. 낭만주의의 첫 주자는 이 계몽주의 시대에 이 독일의 루소라고 불리던 이 헤르더입니다. 이 헤르더는 이런 감정과 감성, 또 민족 역사를 강조하였고요. 또 그의 저서에서는 이런 인류 역사의 이런 철학적인 고찰, 그리고 러셀과 헤겔에 이어지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느낌과 이런 감정을 강조하였고요. 또 낭만주의자들은 결코 이성이라는 것을 무시하거나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과거 그 절대적이고 보편적인 그런 의미로 파악되었던 그런 이성을 역사적인 흐름에 따라서 변화하는 것으로 수정하여 고려하였습니다. 낭만주의는 이런 개성을 강조하고 또 사회를 과거와 달리 하나의 유기체로 보았다는 게 이 낭만주의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이 낭만주의 그 미술이나 이 시대에는 이런 그 철학, 뭐 문학, 뭐 여러 가지 의미들이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 낭만주의는 이런 형식을 탈피하고요. 이런 개인의 이런 자유로운 그런 감정을 표현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낭만주의 화가들은 유럽의 이곳 저곳 이 각자만의 그런 스타일들을 가졌고요. 또 다양한 그림, 또 개인적인 취향, 그리고 개인적으로 이런 신비, 체험,
뭐 이런 것들을 또 가졌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무의식, 또 미지의 세계, 뭐 이런 것들을 채택해서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래서 이 고전주의는 이런 형식적이고 균형적이었지만 이 낭만주의는 이런 감성과 개성을 중시하였습니다. 또한 이런 고전주의의 그런 국가의 위대함을 보여주고자 했다면 이 낭만주의는 개인적인 이런 감정과 이런 꿈을 보여준 게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개성이 없는 고전주의라고 얘기하죠. 이 고전주의는 정확히는 뭐 신고전주의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반발해서 이 창작자 자신의 그 감정을 드러내기 시작한 이 서구 문명에서는 이런 문학 작품, 그림, 음악, 건축, 비평, 역사, 뭐 편찬 이런 것들의 특징을 이루는 이런 정신적인 자세나 뭐 아니면 지적 동향 또 자유로운 그런 공상의 세계를 동경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18세기에서 19세기에 걸쳐서 유럽을 중심으로 해서 발달했고요. 또 이 고전주의와 대립되는 그런 사상이 있습니다. 또 이 뉴턴 역학이 성공하고요. 또 과학이 성장하면서 자연에 대해서 점점 더 많은 지식이 쌓이고 몇몇 사상가나 시인들은 여기에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주장이 호응을 얻으면서 낭만주의가 크게 일어났어요. 인간을 중시하고 자연을 과학적으로 분석하려고 하는 이런 계몽주의에 반대해서 인간과 이 자연이 하나라고 주장하고 자연을 분석하지 말고 상상력으로 통찰하라고 주장합니다. 예, 낭만주의가 크게 일어난 것은 어떻게 보면 그 산업혁명의 이 발상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 산업혁명이 영국에서 일어났잖아요. 그러면서 이 그 기계의 문명이 이제 들어오기 시작을 한 거죠. 어떻게 보면. 그리고 이런 대륙 철학의 고장이었던 이 독일이 이제 중심이 돼서 이렇게 일어났습니다. 영국의 1세대 이 낭만주의자들은 이런 과학이 자연을 분석한다는 것이 자연을 파괴하고 죽은 자연으로 만들었다고 주장하면서 과학과 이런 시의 조화를 추구하였습니다. 그 해결책으로 제시된 것이 이런 인식을 통해서 재창조하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그 영국인들은 그 칸트의 사상을 우리가 아는 세계는 원래 있는 그대로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라는 이것들을 주장으로 하고 이해했는데요. 여기서 영국 1세 때 이 낭만주의자들은 그럼 우리가 생각하는 거에 따라 세계가 바뀌는 거네? 라고 이런 발상을 전환하고 이런 시적 상상력을 통해서 죽은 그런 자연을 살아있는 자연으로 바꾸자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메카는 이것이 하나의 현실 도피에 지나지 않았다고 비판했고요. 실제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당시에 있어서 2세대 낭만주의자들은 오히려 당연한 이 과학 지식을 섭렵하고 그 안에서 자신의 그런 사상이나 예술을 형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낭만주의 배경은요.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기 전까지 대부분의 예술은 우리 이제 바로코, 로코코 뭐 이런 양식에서 황제의 귀족을 화려하게 치장해 주는데 급급했습니다. 그리고 엄청나게 화려한 이런 표현이 총출동했지만 한편으로는 낭비가 엄청났겠죠. 그리고 태폐적이라는 이런 생각이 들면서 결국 프랑스 혁명이 일어납니다. 또 새로운 양식이 필요해지는 한편 이런 단정한 예술을 하기 위해서 고전주의가 신고전주의로 부활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체로 그런 옛날에 그리스, 로마 그런 신화나 이런 영웅들이 주로 묘사되었었죠. 그만큼
크고 아름다운 것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아마 신고전주의 그 그림들, 화가들의 그림들을 보면 그 신화에 대한 것들, 로마 신화에 대한 그런 그림들이 많이 나왔다는 것을 볼 수 있겠죠. 이렇게 그런 창작자 자신의 세계가 없이 이전에 있었던 것을 챙기는 데에만 급급했던 거죠. 그러면서 이런 것들에 대한 이런 반발 의식이 생기면서 그런 개개인의 그런 공상세계를 주장하는 이런 낭만주의가 생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이런 창작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화가 자신들이겠죠. 이런 자신의 감정과 이런 철학을 드러내게 되기 시작을 하는 것이 이 낭만주의의 배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9세기 중엽에 성립된 이런 로맨티시즘은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사회 변화를 따르기보다는 그런 과거의 중세, 봉건사회나 이런 이국적인 것에서 이성을 찾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그 주요한 동기는 사회의 분열과 이기주의의 그런 만연을 부정하고 중세에서 절대적인 힘을 갖고 있던 그런 공동체를 다시 일으키고 싶다는 원망입니다. 때로는 이런 중세에서 전 인격적인 완성이 가능했다고 해서 그것을 다시 일으키려고 한다면 후자는 그런 개인을 절대화하는 것에 의해서 현실적으로는 니힐리즘이라고 발전해 갑니다. 이에 대해서 이런 전자로부터는 사회를 개인보다 우월한 것으로 만드는 이데올로기에 전개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세기 중엽에 그것은 사회 유기체론에서 나타납니다. 이러한 사상은 사회를 절대화하려는 이런 내셔널리즘이라는 그 맥락이 이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낭만주의는 이런 문학에 대한 관심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 무렵에는 중세이기나 이국 정서 등의 비상한 그런 흥미를 모으고 있었습니다. 또 미술은 이런 문학이나 정서, 혁신적인 그런 사상을 뿌리쳐 감정을 자유롭게 토론하고 그 내용이나 색채에 훨씬 정열을 의식해야 하는 이런 표현을 찾아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신고전주의는 그런 고대의 모방을 존중하고 있었겠죠. 그러나 이 낭만주의는 개인을 개방해서 개개인의 그런 감수성에서 새로운 그런 창조를 추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고전주의는 무계도를 극도로 금지했고 낭만주의는 이성에 치우친 그런 냉정함이 본래의 감동이나 정열을 없앨까 싶어 염려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낭만주의 해하는 이런 그 이성이나 이런 자연이라는 이름 아래 이 바로크의 꾸민 듯한 것에 대한 반동에서 비롯됐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견해를 체계적으로 이론화한 사람은 그리스 미술의 고귀한 단순성과 고유한 유대성이라고 말한 미술가의 빈켄만이라고 있습니다. 그의 생각은 이런 프랑스의 화가 비앙과 로마에 있던 독일의 화가 맹스, 스코틀랜드의 해밀턴 등에게 깊은 감명을 주었습니다. 낭만주의 회화의 요소는 그런 그 미셸의 풍경화, 또 지대로의 인물화, 그로의 전쟁화, 보닝턴의 풍경화 이런 것들에 선구적으로 나타나 있었고요. 1818년에 메디르 메디즈호의 뗏먹인데 우리는 메두사의 뗏먹이라는 말을 씁니다. 이게 이제 그 프랑스어로 이제 하자면 그런데 보통 우리나라에서는 이 메두사의 뗏먹 이런 것들의 제리코의 작품입니다. 이게 아주 역사화에 굉장히 전설적으로 남아있는 그런 그림들입니다. 그래서 1818년에 이 메두사의 뗏목에 무리를 일으켰던 이 제리코에 의해서 분명히 제기되었고 이런 낭만파의 거장인 이 드라큘라에 의해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래서 1824년 이 드라큘라가 살롱에 이 출품한 키오스 섬의 학살에 이 명성을 얻는 해가 되었습니다.
이 들라크레아의 작품을 보고 보수주의자들은 이 회화의 학살이라고 비난도 했고요. 다른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열광적으로 환영함으로써 명성을 얻게 됩니다. 이로부터 이런 앵그르와 드라큘리와는 자타가 공인하는 이런 라이벌이 되었고요. 양극을 걷는 이 두 사람의 예술 경향은 양파로 갈라진 비평가들에 의해서 부채질이 됨으로써 파리의 하단을 둘로 갈아놓게 됩니다. 어, 그래서 1831년에 이 살롱에 출품된 민중을 이끄는 자유의 여신의 이 드라쿠리아 작품과 이 작품은 이런 혁명을 영광을 선양했고요. 이 위고나 보들레도의 친교를 통해서 이런 낭만주의의 문화 혁명 속에서 문학이나 연극과 이런 긴밀히 교류를 하였습니다. 독일에서도 이 영국과 마찬가지로 풍경화는 낭만주의적 회화의 가장 훌륭한 성과였고요. 그 밑바탕에 있는 생각도 때로는 놀라울 만큼 닮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독일 최고의 낭만파 화가는 이런 프리드리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 혁명 시대에 넘쳐 흘렸던 고대의 애국 정신이나 제정 시대에 보급된 고대의 영웅 정신은 차차 사람들을 피곤하게 해서 1800년대에 이르면 이 그 반동으로서 낭만주의가 이제 탄생을 합니다. 그래서 낭만주의는 이런 문학에 선명하게 나타나고요. 그 무렵부터 이런 중세 이야기나 이국 정서 등에 비상한 흥미를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미술의 경우에는 단지 그런 재재를 문학이나 정서에서 구할 뿐만 아니라 그것은 혁신적인 사상을 뿌리쳐 감정을 자유롭게 토론하고 그 내용이나 색채에서 훨씬 정열을 의식해 하는 표현을 하였다는 게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그로라는 화가는 이 루벤스의 그런 정열적인 색채에 심취하고 한편으로는 그 스승 다비드의 엄중한 교의를 존중하면서도 분명한 그런 천성은 유감없이 작품에 나타내서 특히 이 전쟁화에서는 이 초연의 냄새와 더불어 사람을 뒤흔들을 것 같은 감동을 움직였다고 합니다. 또 그로는 그 색채에서도 약동이야말로 작품의 생명이 증명하고 있었는데요. 이 그로에 이어서 제리코, 메두사의 뗏먹이에요. 예, 그리고 다시 글라크르와가 나와서 낭만주의는 크게 발전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프리드리히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카스파르 다비드 프리드리히라고 하고요. 독일의 낭만주의 화가입니다. 어, 이 산과 바다, 항구, 달, 바위, 계곡 등 거대한 이런 자연을 바라보고 서 있는 그런 인물의 뒷모습을 작게 그린 것이 이 프리드리의 특징입니다. 신비하고 장엄한 자연 앞에 인간의 고독함과 나약함, 슬픈 운명이 더욱 강렬하게 느껴지는 그런 그림들입니다. 그의 이런 그림은 어려서 어머니와 형제들을 병과 사고로 잃은 화가 개인의 삶, 그로 인해서 정신적인 그런 트라우마하고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대표적인 거는 이런 안개바다 위의 방랑자, 류겐의 하얀 절벽, 북극해 이것들이 대표적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 19세기 독일 초기에 낭만주의의 가장 중요한 이런 풍경화가가 프리드리히입니다. 그리고 초기 낭만주의 회화에 지대한 이런 영향을 끼쳤습니다. 특히 이 중기시대에 제작한 우희적인 풍경화로 유명합니다. 미술가로서 그의 주요 관심사는 이런 자연에 대한 성찰이었고요. 상징적이고 반고전주의적으로 간주되는 그의 작품은 자연계에 대한 이런 주관적인 감정이 많이 담긴 그런 응답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또 낭만주의 작가들은 그런 꿈의 세계와 이런 무한한 이런 그 예감이랄까요? 무한한 그런 그 동경이라고 그럴까요? 이런 것들을 많이 동경했습니다. 그리고
신비스러운 그런 종교적인 그런 감정이나 작가 개인의 그런 감정과 기분을 굉장히 중요시했습니다. 그리고 현실에서는 충족시키지 못하는 그런 유연성을 끄고 현 상황을 벗어나려는 그런 모습을 많이 표현을 했고요. 그래서 낭만주의는 엄격한 이런 형식을 존중하는 그런 고전주의에 대항하여 생겨났기 때문에 자유분방한 그런 색채, 그리고 주관적이고 감정적인 그런 주제들이 특징인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풍경화에서도 그런 자연에 충실한 재현보다도 상상력이 중시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낭만주의 그림들은 이런 그 감성, 상상력, 그런 자유분방함 이런 것들이 특징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낭만주의 작품들이 나중에는 이런 현대미술의 인상주의까지도 영향을 미치죠. 프랑스의 그런 낭만주의의 현실에 밀착한 이 시사적 주제를 즐겼고요. 독일은 오히려 이념적이고 정신적인 그런 문학과 철학의 세계를 표현했습니다. 프리드리히는 나이가 들수록 그런 내면의 깊이가 더해진 그림들을 그려서 고요의 대가라는 그런 칭호를 얻었고요. 그림들에서 느껴지는 그런 무한한 내면의 깊이는 낭만주의 최고의 대가로 불려집니다. 그래서 대자연 앞에 선 인간의 고뇌를 그린 화가다 하고 프리드리히는 그렇게 불려지고 있습니다. 이거입니다. 대자연 앞에 선 인간의 고뇌를 그린 화가입니다. 이게 안개 바다 위의 방랑자입니다. 이 카스파르의 가장 유명한 그림입니다. 이 그림이 주목받은 이유는 그때까지 좀처럼 볼 수 없었던 사람의 뒷모습을 그린 데다가 대자연에 압도되며 고뇌하는 인간의 모습을 또 뒷모습만으로도 충분히 보는 이에게 전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거대하고 신비로운 이런 자연 앞에 선 작은 인간의 모습은 보는 이에게 이런 경검함마저 일으킨다는 것이죠. 그래서 후세에 많은 화가들에게 영감을 준 이 작품이 지금 이 프리드리히의 안개 바다 위의 방랑자입니다. 이 프리드리히는 이 사람의 정면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이렇게 뒷모습에 인간의 그 뒷모습의 이 모습들을 많이 그린 화가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월출이에요. 이 프리드리히는 독일 최고의 낭만주의 화가이죠. 그의 그림에는 유난히 이런 포물선 구도가 많이 나오는데요. 이거는 월출입니다. 프리드리히의 특유의 숨고미가 가장 고조된 그림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기에도 떠오르는 달이 만드는 이 하늘 풍광과 포물선을 그리고 있죠. 포물선은 끝없이 뻗어가는 이런 광활함을 나타내고요. 프리드리히의 이 풍경화에는 바다나 광야가 많아서 등장하는데 여기에 적용된 이런 포물선 구도는 그 풍경을 더욱 광활하고 무한하게 확장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뿐 아니라 이런 하늘의 구름이 만드는 이런 포물선과 바닷가의 이 바위가 만드는 곡선이 맞대어져서 마치 영화에서 나오는 이 시네마 마스코트 이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대형 화면 가운데 이런 부분과 양쪽 끝부분의 거리가 달라서 양 끝이 다소 확대된 영상이어야 시각적으로 완전하게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포물선의 구도의 풍경화는 이런 효과를 주어서 프리드리히가 나타내려는 이 자연의 광대함을 더욱 효과적으로 전달했다는 것이죠. 이처럼 포물선은 에너지나 광선을 모으는 곡선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시네 마스코프 효과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1950년대 이런 TV의 보급으로 위협을 느낀 영화계에서 내어놓은 대안의 한 종류입니다. 시네 마스코프는 20세기 폭스사가 1954년 개발한 이 와이드 스크린 이 상영 방식인데요. 이런 에노모픽 렌즈와 특수 필름을 이용해서 상의 그 좌우를 두 배로 압축시켜서 촬영하고
상영할 때 이것을 다시 펼쳐서 2.39대 1의 화면 비율을 만드는 형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더 넓고 디테일한 화면을 얻을 수 있는 이런 장점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최초의 시네마스코프 영화는 이 성애라는 것들이 개봉이 됐는데요. 이게 그 프리드리히의 이 얼추를 보고서 이렇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 프리드리히는 이런 자연과 인간의 관계를 통해서 이런 숭고함을 표현하고 있고요. 여기도 이 달을 바라보고 있는 두 남자인데 이렇게 다 뒷모습만 있습니다. 이 프리드리히는 이런 자연을 창조자, 인간을 피조물의 관계로 인식하고 자신의 그림에서 인간이 항상 자연 풍경을 내려다보거나 강한 명암의 반전으로 대비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보는 이로 하여금 인간 또한 자연의 일부에 지나지 않고 자연은 절대 지배되거나 완전히 이해될 수 없는 존재임을 인식하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프리드리히의 그림은 특별한 경외감을 느끼게 하는데요. 이거는 외쪽 창입니다. 예, 그 이유는 독특한 시점입니다. 시점에 대한 그의 특별한 연구는 창 시리즈에서 더욱 나타납니다. 이 1805년에서 6년 이 같은 창문을 다른 각도에서 바라본 오른쪽 창과 왼쪽 창이라는 두 그림에서 그가 탐구한 것은 인간 지각의 한가성이라는 거죠. 물론 그 원전은 절대자 신에 대한 제한된 시각을 가진 인간의 신에 대한 경외심을 나타내는 것이지만 이 고전 회화에서는 하가 또는 관람자의 시점은 눈 가운데였다는 거죠. 창 시리즈에서 시점을 오른쪽과 왼쪽 끝부분으로 바꾸었고 또 다른 대표작 안개바다 위의 방랑자에서는 하늘 높은 공간으로 바꾸었습니다. 인상파가 고흐도 프리드리히의 이런 실험을 그대로 재현했다고 합니다. 이 실험은 초현실주의에도까지 큰 영향을 끼쳐 이 달리 마그리트도 이 흉내를 냈다고 합니다. 이거는 밤의 영상입니다. 이거는 얼음의 바다입니다. 1930년대 나치가 정권을 잡은 후 이 카스파르의 작품을 이 그 북구 유럽적 특징을 구현한 작품으로 선전했습니다. 이 카스파르의 작품을 국수주의적 특징을 구현한 작품으로 간주한 나치 오해로 인해서 그의 작품은 2차 세계대전 끝난 후에 한동안 기피 대상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1970년대 되어서 독일의 낭만주의의 대표적인 화가로 국제적으로 중요한 화가라는 명성을 다시금 얻을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거는 카스파르는 감탄을 불러일으키는 경치와 고뇌를 담은 작품으로 유명합니다. 그의 그림은 영국의 존 컨스터블이나 윌리엄 터너 같이 아름다운 경치를 그냥 감상하기만 되는 기존의 풍경화가 아니라는 거죠. 그의 그림은 편안하기보다는 뭔가 생각하게 만들고 인생의 풍파와 어려움을 겪고 난 뒤 그 회한한 비슷한 감정을 느끼는 그런 성숙한 인간의 고뇌와 번민을 느끼게 합니다. 칸트 같은 독일의 철학자의 진지함이 화가인 그에게도 강하게 느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뒷모습에 그 사람들의 표정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죠. 대자연 앞에 선 인간의 고뇌를 그린 화가입니다. 오크우드의 수도원입니다. 독일 낭만주의 시인 게르너는 이러한 작품을 보고 죽은 자의 풍경화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카스파르의 작품이 공포영화의 장면처럼 18세기 후반과 19세기 초에 고딕풍에 등장하는 요소를 가지고 있었고요. 또 이 워크홀드라고 하면 이 황혼 무렵 앙상한 가지의 나무들이 서 있는 숲속 수도원의 폐허에서 이런 고요한 장례식이 거영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그림에서 끝나지 않은 겨울과 황폐와 절망을 잊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이 그림에서 고비를 넘긴 겨울과 멀리 다가오고 있는 봄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주관적으로 다 느껴지는 게 달라질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 작품은 전통적인 이런 종교와의 상징들을 대체하려는 노력으로 그의 글에 따르면 산은 믿음, 나무는 희망, 석양의 빛은 그리스도 이전의 세계의 종말을 상징한다고 했습니다. 네, 이걸로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